오스트레일리아, 즉 호주는 라틴어로 테라 아우스트랄리스라는 개념에서 유래한 이름인데요. 이는 남쪽의 땅이라는 뜻으로 고대 유럽인들이 상상한 가상의 남쪽 대륙이었습니다. 고대 서양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북쪽 말고 남쪽에도 큰 대륙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해서 실제로 가본 적은 없지만 상상의 대륙에 이름을 붙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항해 시대 이후 자신들이 호주 대륙을 발견하자 오래전부터 상상한 이름을 이 새로운 대륙에 붙여주었죠. 오늘은 바로 이 상상의 대륙, 호주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호주라고 부르는 대륙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현재 호주 인구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백인들이 이곳으로 이주하기 전 이미 흔히 원주민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약 6만 5천여 년 전에 동남아시아에서 바다를 건너 새로운 대륙에 정착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수렵 채집에 기반한 사회를 가꾸어 나갔는데 한참의 시간이 지난 17세기 유럽인들이 호주 대륙에 도착했을 때 대략 75만 명의 원주민이 대륙에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런데 유럽인들은 어쩌다가 호주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사실 현재 호주 인구의 대부분이 영어를 쓰고 과거 호주가 영국의 식민지였기에 당연하게도 영국이 최초로 호주를 발견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장 먼저 호주에 도착한 유럽인은 네덜란드 사람이었습니다. 1605년 대항해 시대의 물결을 타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다프켄호의 선장이었던 빌렘 얀스존이 유럽인으로서는 가장 먼저 호주 대륙에 상륙했습니다. 그는 호주 북쪽의 케이프 요크 반도에 상륙해서 호주 대륙의 북쪽과 서쪽을 탐험했는데요. 얀스존의 발견 이후 네덜란드는 이 지역을 뉴 홀란드라고 이름 지었지만 이름과는 다르게 정작 이곳에 대규모 이민자를 보내거나 새로운 정착지를 건설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로부터 약 80년 후인 1688년 마젤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세계 일주를 하는 데 성공한 영국인 윌리엄 댐피어 또한 뉴 홀란드에 상륙하지만 영국 역시 일단은 이곳에 정착지를 세울 계획이 전혀 없었죠. 이렇게 얀스존에 의해서 호주 대륙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새롭게 정착하는 이들이 없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호주 대륙이 유럽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주 대륙을 가장 먼저 발견한 네덜란드인들이나 영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굳이 이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주해서 살만한 유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18세기 말이 지나면서 급변하게 되는데요. 바로 18세기 말에 있었던 세계사적 대사건, 미국의 독립 때문이었습니다. 1783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그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자 영국은 미국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얼마 전인 1770년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에 의해서 이전에는 알려져 있지 않던 호주 대륙의 다른 부분도 탐험되었죠. 네덜란드가 발견하고 이름 붙인 뉴 홀란드는 호주 대륙의 북쪽 지역이었는데 제임스 쿡은 새롭게 대륙의 동쪽을 발견하고 탐험했던 것입니다. 제임스 쿡은 자신이 발견한 이 지역을 뉴 사우스 웨일즈라고 명명합니다. 이렇게 시대적 상황이 맞아떨어지게 되자 영국은 1787년 11척의 배로 구성된 제1함대를 제임스 쿡이 탐험한 호주 대륙의 동쪽으로 보내서 호주 대륙 최초의 유럽인 정착지를 세우게 됩니다. 11척의 배로 구성된 제1함대 중 2척은 영국 해군 소속의 군선, 3척은 보급선, 나머지 6척은 천여 명 정도의 죄수를 실은 배였습니다. 이렇게 죄수들을 새로운 식민지로 보내는 것은 사실 영국이 미국의 독립 이전에 북아메리카 식민지에도 적용했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식민지의 유죄 판결을 받은 죄수들을 보내 정착지를 만드는 것은 호주에게만 적용되는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영국의 일관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1848년 마지막으로 죄수들이 영국 정부에 의해서 집단 이송되기 전까지 영국은 꾸준히 이 새로운 대륙에 죄수들을 보내죠. 1850년대에는 대륙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죄수들을 이송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이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1함대는 1788년 1월 26일 오늘날의 시드니의 포트 잭슨 항에 도착해서 정착지 건설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들이 본격적으로 식민지 개척을 시작하게 된 이 날은 현재에도 오스트레일리아의 날, 즉 호주의 날로서 호주에서 중요한 국영일로서 기념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날 시드니라 불리는 지역에 도착한 이들은 초반까지만 해도 해안가에 위치한 정착지에서만 생활했고 호주 대륙의 내륙은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많은 부분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1813년 1년의 영국인 탐험가들이 일명 블루 마운틴을 넘어 호주 내륙을 탐험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내륙 지역 역시 지도상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꾸준한 탐험 활동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중반까지도 호주 내륙의 많은 부분은 수수께끼로 남아있었죠. 그런데 영국인들이 점점 호주 대륙을 탐사해 나가면서 자신들의 정착지를 확대해 나갈 때 원래 이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이들은 영국인들의 도착과 함께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주민들은 영국인들로부터 천연두와 결핵과 같은 질병을 옮았는데 이들은 이전에 이러한 질병을 접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역력이 없었고 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1789년의 한 기록에서는 천연두로 인해 한 부족의 90%가 사망했다고 쓰여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의도치 않은 것에 가까웠다면 이와는 반대로 영국인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자행된 피해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많은 원주민들이 영국인에 의해서 납치되어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일부 영국인들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가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납치한 이후 이들을 필요로 하는 고용주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고용주는 싼 값을 주고 원주민들을 납치해온 이후 정작 원주민들에게는 임금을 주지 않고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죠. 블랙버딩이라 불리는 이러한 현상은 무려 1970년대까지도 일부 지역에서 지속되었습니다. 내륙으로 계속 들어오는 영국인들의 정착지와 영국인들의 이런 범죄 행위에 맞서 일부 원주민들은 무력으로 저항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런 무력 저항은 1788년 제1함대가 들어온 직후부터 늦게는 1934년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의 결과는 많은 경우 부족의 몰살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원주민과 영국인의 전쟁으로 4만여 명의 원주민이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역사가들은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수의 원주민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인들의 원주민에 대한 사살을 집단 학살에 해당하는 제노사이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죠. 영국인들이 원주민들에 대해서 벌인 만행의 정점은 일명 도둑맞은 세대 혹은 도둑맞은 아이들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영국인들이 원주민들의 아이들을 부모의 동의 없이 부모들로부터 분리시켜서 임의의 장소에 옮긴 것에서 시작된 현상이었는데요. 자신들이 호주 대륙에 도착한 이후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원주민의 인구가 급감하는 것을 목격한 영국인들은 원주민들이 스스로를 보존할 힘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를 유지할 힘이 없는 원주민들 대신 자신들이 원주민들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키워야 한다는 명분하에 원주민의 자녀들을 마음대로 부모로부터 떼어내어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제3의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양육합니다. 식민지의 경찰에게 원주민의 아이들을 마음대로 데려갈 수 있도록 권한을 준 1869년 법의 이름이 원주민 보호법이라는 것은 원주민을 대하는 영국인들의 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무려 1970년대까지도 부분적으로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부모 중 어머니만 원주민인 혼혈 아이들이 이러한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1997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이로 인해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이들의 수가 최소한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왜 오늘날 원주민들 사이에서 앞서 말씀드린 호주의 날이 추모의 날, 침략의 날 혹은 생존의 날로 불리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한편 점점 규모가 커지던 호주 대륙의 정착지들은 1900년 무렵 퀸즐랜드, 뉴사우스 웨일즈, 빅토리아, 태즈메이니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6개의 큰 식민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들은 1901년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무렵까지도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에 살고 있던 이들이 영국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민족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런 민족의식은 이후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점차 싹트게 되는데요. 1차 세계대전에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에서 40만여 명의 사람이 참전했고 그 중에서 6만여 명이 사망하고 15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 군단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에서 싸우면서 점차 영국과는 분리된 독자적인 정체성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많은 전투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호주 군단이 큰 피해를 입은 갈리폴리 전투를 호주 민족의 탄생 시점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통용됩니다. 자신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많은 희생을 했기에 호주인들은 전쟁 후에 영국에 대해서 보다 강한 발언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1931년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헌장이 발표됩니다. 웨스트민스터 헌장의 결과 호주는 독립적인 외교권과 입법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사실상의 독립을 뜻했습니다.